자, 148페이지 저당의 유동화와 부동산 증권 항상 나오죠, 항상. 특히 이제 MBS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일단 유동화, 저당 채권 유동화. 예. 거기 보니까 혹시 목적 보이세요? 목적 보니까 대출 기간의 유동성 증가 밑줄 그거 보세요. 유동성 증가 밑줄. 그 밑에 보니까 유동성 위험 감소 있죠? 그것도 밑줄. 자, 거기는 증가 감소 가지고 오답을 실제로 내린 적이 있어요. 일단 한번 봅시다. 이제, 저당의 유동화라고 해요. 그냥 저당 유동화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 저당 채권의 유동화 뭐라고 하는데, 일단 그냥 한번 봅시다. A은행이 있어요. A은행이 있는데, 고객들이 A은행에 예금을 해요. 이렇게 예금을 해요. 그래서 A은행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1,000억. 그러면 이 은행은 예금 가입자로부터 수신받은 이 예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돈 장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돈 장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대출을 깔아. 어떤 사람한테 1억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2억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3억 빌려주고, 이렇게 이제 대출을 깔아요. 이렇게. 예. 대신에 그냥 빌려준 건 말 안 되고, 차입자로부터 당연히 뭘 설정받겠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근저당 설정받지 않을까요? 근저당 설정받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저당권을 우리는 그냥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냥. 저당 채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가 또박또박 5% 이자로 원리금을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자. 자, 그런데 은행은 무진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정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 여기저기 대출 깔다 보면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그럼 은행이 결국은 돈이 부족해가지고 예금 가입자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파산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은행은 가지고 있는 이 저당권을 가지고 이 저당권 자체를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매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매각을 해버려. 그러면 최초에 돈 빌려서 갚던 차입자의 원리금이 흘러 누구한테 들어오겠어요? 투자자한테 들어오겠죠? 대신에 투자자의 투자 자금, 돈이 다시 은행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럼 은행은 장기 대출 깔아가지고 원리금 받아먹다가 돈이 부족하면 그 저당권을 다시 매각해서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어왔죠? 돈 가지고 또다시 대출 깔아. 이렇게. 그러다 돈이 부족하면 돈줄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 다시 또 매각해서 현금화 시키는 거야. 이게 유동화예요, 유동화. 그러면 이런 개념보다는 유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중요한데, 자, 유동성이라고 아까 책에 밑줄 그어놨죠? 유동성이 돈. 그러면 이렇게 유동화를 시키면 계속해서 은행한테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뭐 하는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해, 증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은 어떻게 됐어요? 감소하겠죠? 증가, 감소 조심하세요. 증가, 감소. 다시 뭐가 증가한다?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파산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주인데, 어디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요? 좀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은행이 왜 대출 심사를 까탈스럽게 한지 아세요? 왜 대출 심사를 까탈스럽게 하냐면요. 은행한테 무진장 많은 돈이 있다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장기 대출 깔아놓고 장기간 이자 찔끔찔끔 받아도 괜찮은데, 은행은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연말 같은 데 되면 은행이 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우리 NPL이라고 이런 것도 있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뭐 하는지 모르죠. 이것도 모르는데 그걸 알 일이 있겠어요. 아무튼 이제 보니까, 아니요, 우리 선배가 그걸 하는데,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폭력이라 할까? 뭐 그런 건데, 어떤 게 있냐면, 연말 되면 은행이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1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고 5천만 원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 차입자 계속 연체하는 거야. 그럼 경매 신청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경매 개시 결정되고 낙찰받고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은행이 연말 되면 이 채권을 갖다가 이제 빨리 현금화 시키려고 이제 개인한테 누가 사겠다면 팔아요.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럼 또 이런 것도 있다, 예? 시험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이제 선배님 매입하더라고.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채권을 이제 5천만 원 주고 샀잖아요? 예, 샀죠. 근데 이제 그 채권에 대한 연체 이자를, 그러니까 낙찰 받을 동안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대. 근데 그게
20%에서 30%인가 이 사이래요. 그러니까 채권 사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냥 받는 거야, 그렇게. 게다가 또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경매 개시 일정이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게 딜레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대요, 합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채권 사고 나서 한 1년 이상 정도 돼야지 낙찰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자를 20% 챙겨 먹는 거잖아요, 낙찰금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낙찰 받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자기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한 9천까지 받을 수 있다. 뭐 그랬는데, 이제 그 부동산이 괜찮다 그러면 자기가 또 9천만 원 써버린대, 거기다. 그래가지고 누가 입찰 안 들어오면 자기가 낙찰 받아가지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연체이익까지 싹 다 챙겨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 참 좀 더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걸 갖다 이제 유동화라고 그래. 이제 내돌려서 현금화 시키는데 은행이 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냐면 은행이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저런 유동화를 하게 된다면 이론상으로는 아무튼 계속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죠. 그러면 저렇게 된다면 은행은 차입자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어요, 완화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대출 심사 강화한다는 것은 돈 빌려달라고 해도 꼬장꼬장 해가지고 안 빌려주는 거고 꼭 그 꼬장꼬장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겠어요? 자, 저렇게 하면 여유 자금 계속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완화한다 그렇게 그래요. 시험에 나온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말들 못 알아듣고 꼬장꼬장이라고 하면 알아듣고 그러네. 자, 아무튼 예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유동화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거기다가 이제 저당시장 구조를 한번 보려고요. 우리나라 저당시장 이제 구조를 한번 볼 텐데 자, 이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차입자가 이 주택을 가지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대요. 은행에. 그러면 은행을 그냥 대출기관이라고 써볼게요. 대출해주는 기관이다. 대출기관. 예.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이 설정받은 이제 담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출 심사 조건이 충족되면 흔히 말하는 근저당 설정 받고 이제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예, 대출을.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담보 대출이라고 하죠? 뭐라 한다? 여기서 한글로 쓸게요. 한글로. 자, 다시. 요걸 뭐라 한다? 시작. 담보 대출. 여기를 1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저당권을 내돌려서 현금화 시키는 유동화가 우리의 관심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딱 뭐만 일어나고 있냐면 담보 대출만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유동화의 모습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오답이 3번이나 나왔어요. 예. 1차 저당 시장은 유동화 발생하지 않아요. 단지 여기서는 담보대출에 의한 주택 저당 채권만 형성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근저당권만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그냥 근저당권만. 이게 핵심이 뭐냐, 1차 저당 시장은 단순하게 담보대출만 나타나기 때문에 유동화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고요. 자, 그럼 이제 보자. 은행은 한 사람의 차입자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차입자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이 근저당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가 또박또박 5% 이자율로 원리금을 갚아준대. 이 근저당권을 뭐라 불러주냐면요. 예. 주택 저당권이라고 해요. 주택 저당 채권. 근저당권을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냥. 예. 근데 이게 하나의 여러 개예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풀이라고 해요. 풀.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풀 또는 집합물, 모기지 풀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은행은 또박또박 안정적인 원리금 수입을 받아먹다가 돈이 없으면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매각해서 이제 현금화 시키겠대요. 매각할 때 중간에 브로커가 끼는데 그 브로커가 누구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브로커가 끼어요.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뭘 발행하냐면 주택 저당 증권인
MBS란 걸 발행합니다. MBS. 예, MBS. 그럼 우리는 MBS가 뭔지 살짝 볼게요. MBC가 아니고 MBS네, MBS. 예. 자, 이제, 내가 은행인데, 이 차입자가 사람이 자기 주택을 나한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대1 거래를 한 거예요, 1대1 저당. 이럴 경우에 은행은 위험이 좀 크대요. 차입자가 연체해도, 차입자가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간밤에 불이 나버려도, 그 위험을 몽땅 은행이 다 직접 떠안는데요. 위험이 크대. 근데 이제 MBS는 그게 아니고, 저당권이 하나가 아니고 한 100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요, 100개가. 100개의 저당권이 있으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차입자는 또박또박 5% 원리금을 이렇게 갚아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100개를 아예 한 세트로 해가지고 MBS 상품 만들어낸 거예요, MBS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MBS 특징. 항상 위험과 수익과 관계에서 뭔가를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MBS 평균 수익률은 절대로 5%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명의 차입자가 단 한 사람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제 날짜에 문제 일으키지 않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아주면 되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MBS 평균 수익률이 절대 5%가 나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수익률은 커, 작아? 작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이 작으면 뭣도 작을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위험이. 안정적이다. 왜냐? 자, 저당권 하나가 담보가 아니고 100개가 한 세트야. 그 중에 어떤 놈은 이렇게 연체해. 어떤 부동산은 간밤에 불이 나가지고 담보 가치가 소멸돼. 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다수의 담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군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나머지 다수의 담보에서는 정상적인 원리금이 흘러나올 수 있대. 그러니까 수익률은 작긴 하겠지만 무엇도 작아. 위험도 작다. 안정적이다. 이게 바로 MBS라는 상품이에요. MBS 상품. 예. 그래서 이 MBS라는 상품의 특징, 안정적이다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러면 떡 본 김에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책을 한 장 넘겨가지고 이걸 마무리를 좀 하고 갑시다. 150. 용어 정리 좀 할 거예요. 부채, 증권, 부채금융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지분, 증권, 지분금융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잡을 텐데 자 볼게요. 이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게 부동산 금융이야.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10억 원의 자금을 만들어내려고 한대요. 금융. 근데 첫 번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부동산에 저당 설정해가지고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10억을 빌려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 이 토지를 저당 잡히고 10억을 빌려왔대. 그 10억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 되시죠.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남의 돈을 안 갚아도 돼? 뭐 이런 생각인가? 갚게라고 빌렸죠? 그건 나의 부채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부채 금융이라고 그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낸 증권을 부채 증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이번에는 이 부동산의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해가지고 10억을 손에 쥐었대. 어이구. 그러면 이 10억은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내 지분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그런 경우를 지분금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 MBS 다시 볼게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부채증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증권이란 것은 뭔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투자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겠다 해서 그냥 부채증권이란 말이 있어요. 부채증권. 이제 한번 가볼까요? 채권이 있대. 부채에 따른 채권이 있대. 자산채권이 있대. 자산채권. 자산채권 되게 많아요. 신용카드 할부채권, 자동차 할부채권, 상가담보대출, 토지담보대출, 공장담보대출, 뭐 기업 어음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주택 저당 담보대출 채권도 있고요. 이 안에. 근데 이제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채무자 또는 차입자로부터 약속에 의해서 원리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따로 받아내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이 채권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가는 건데 자산하고 주택하고 누가 더 큰 개념이죠? 자산이 훨씬 더 큰 거죠. 근데 전체 자산 채권 중에 주택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주택만 별도로 끄집어내가지고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택저당증권 MBS다라고 글을 불러주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채권을 기초로 만드는 것을 Asset Backed Security에서 ABS라고 불러줘요. 근데 아무튼 MBS, ABS는 결국은 뭐로부터 비롯되는? 부채로부터 비롯되는 원리금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냈죠. 그래서 지분증권이다 이런 소리 나오면 돼야 한대요. 무슨 증권이다? 부채증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을 잠깐 보니까 지분금융 많아. 신디케이트 이런 것도 있고요. 리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보지 말고 부채금융 4가지를 보세요. 일단 MBS, ABS는 부채금융, 부채증권 맞죠? 다음에 주택사원사채는요. 사채, 회사채 다 부채증권 아니에요. 부채증권. 왜 사채가 부채증권인지 알아요? 사채업자한테 사채를 빌렸었는데 못 갚으면 시채로 발견되잖아. 사채로. 변사채로 발견되죠? 그러니까 갚기로 했는데 못 갚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회사채든 뭐든 사채 나오면 부채금융이죠. 그다음에 신탁금융이 바로 담보신탁금융이에요. 담보신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금융. 그러니까 이래는 무슨 금융? 부채금융이다. 그렇게. 그래서 부채금융 4가지를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됐고 다시 147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MBS는 안정적이다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MBS는 무슨 증권이다? MBS는 부채 증권이다. 여기까지 한번 나와봤죠? 그렇죠? 계속 갑시다. MBS가 뭔지 봤으니까. 그럼 이 MBS라는 상품을 만들면 이 MBS라는 상품을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 차입자가 갖는 원리금은 흘러 누구한테 들어가요? 투자자한테 들어가겠죠? 그러면 투자 자금이 다시 흘러 은행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유동화다 이거죠. 그래서 유동화는 딱 보니까 저당권 내돌려서 현금화 시킨다. 저당권 뺑 내돌려가지고 은행이 현금화 시켰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유동화다 이거죠. 유동화. 일단 기본적인 구조를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시험에 뭐라고 돼 있냐면 MBS를 발행한다 해서 발행기관이라고 그래. 오히려 발행기관이라는 용어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발행기관.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뭐라고 한다? 발행기관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줘요. 자, 그럼 이제 이 흐름을 잠깐 보니까요. 흐름 보니까 MBS란 주택저당채권집합물을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무슨 증권이다? 부채증권이다. 한번 해봅시다. 자, MBS란 해봐요. 자, 뭐란? 시작. MBS란 누가? 뭐를 기초로? 주택저당채권집합물을 기초로 누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뭐를?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시작. MBS란 주택저당채권집합물 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자, 요 흐름. 네, 다음. 오늘 하나 더 합시다. 이제 시험에는 나와도 별로 의미 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보면 여기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하죠. 맞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국민은행 같은데 본점에서 이제 그냥 듣고 넘어가. 예, 특수 목적 회사라고 그래요. 예,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직접 MBS를 발행해가지고 기관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도 해요. 우리 국민연금 이런 거 있죠. 국민연금 그런 것도 투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다잖아요. 외국에 가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도 금융계 거장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업 높은 회장들 안 만나준대. 별로 관심 없대. 근데 국민연금 우리 지금 깜방 가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런 양반들 가면 환장하고 막 서로 만나달라고 막 그렇게 한대요. 돈 무지막지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사실은 그거 운용 잘못해가지고 망가뜨려봐. 그러면 우리 돈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도 포트폴리오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부 어느 정도는 수익률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데 넣고 어디다는 좀 수익률이 좀 높은데 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데라든지 또는
이렇게 보험회사 이런 데 있죠? 뭐, 이렇게, 뭐, 연기금 이런 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매각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그냥 나오는데 어떤 식이냐면, 뭐, 이렇게 특수 목적 회사가 MBS를 발행한다, 뭐, 이런 소리가 그냥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하기도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 누가 발행하는데? 누가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는데, 그냥,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더라. 그냥 그렇게 넘기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2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2차 저당 시장. 자, 그리고 또 쓰잘데없는 소리 한번 할게요. 여기가 국민은행이야. 대출해준 국민은행. 예. 여기를 이제 최근래는 좀 안 나왔지만 1차 대출 기한이다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장에 있는 대출 기한이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대출 기한이라고 나오든 1차 대출 기한이라고 나오든 뭐 의미 없습니다. 예, 놔두고요. 자, 2차 저당 시장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핵심은 여기 유동화 발생해 안 해? 유동화가 나타나는 시장.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에서 유동화 발생한다 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 한다? 2차 저당 시장에서 유동화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금리 구조. 최초 주택담보대출 이자율하고 MBS 발행 금리하고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크겠죠. 같을 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MBS 수익률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 겨울 MBS 수익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최초 차입자가 5%로 갚죠. 그 갚는 돈 가지고 은행도 당연히 떼먹겠죠. 여기도 발행 수수료 까겠죠. 남은 게 MBS 투자자한테 가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적은 거예요. 절대 같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험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MBS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액면 금리가 높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5%에서 까고 한 2점 몇 프로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금리보다 MBS 금리가 더 높겠어요, 낮겠어요? 당연히 낮겠죠. 같을 수도 없어요. 항상 낮은 거예요. 예. 아무튼 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이제 우리 학계론 보면, 잠깐만 주목하세요. 학계론 보면, 뭐 부동산 금융 같은 데 보면요. 우리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데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뭐 부동산 뭐 전문가라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뭔 말을 해도 몰라. 매자님 금융 이런 걸 뭐하러 돼 우리한테.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찍어봐요. 예. 저당의 수합이 나타나기도 한다. OX. 느낌상. 그냥 느낌상 찍어보라고. 느낌 없어? 맞습니다. 그냥 넘어가. 이런 용어가 나와도 설령.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연말 되면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 높이기 위해서 뭐 그런 소리 했죠. 이런 게 있어요. 일반 주택담보대출 채권은요, 수익성은 높아. 이자 수익률은. 근데 위험성 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고, MBS는 수익률이 반틈밖에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MBS는 수익률이 작은데 안정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이 저당권, 그냥 저당권 있죠. MBS 말고 이 저당권을 채권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보유하거나 또는 매각해서 그 돈 가지고 안정적인 MBS로 바꿔서 보유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바꾸는 걸 수합이라고 그래요. 수합이라는 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뭐 할 때 들어봤나요? 말은 하지 마세요. 대충 다 알고 있죠? 그죠? 바꾸는 게 수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용어 나와도 이게 뭐지?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맞는 것 같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는 참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지문 하나를 몰라도 답 찾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 나머지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소리가 나오면 생각하면 안 돼. 바로 패스하고 다른 지문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요. 자, 일단 넘길까요? 자, 그럼 일단 MBS 구조를 이제 살펴봤고 이거 가지고 이제 MBS 유형, 종류, 특징.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쭉 한번 정리하는데 물론 양쪽 다 시험에 나오는데요. 나오긴 나오는데 시험이 이제 요 부분이 좀 더 비중이 커요. 요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이제 MBS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보자. MBS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그래서 발행기관이 이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MBS를 발행해요. MBS를. 그러면 MBS를 발행하는데 이 MBS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설명을 했잖아요. MBS를 발행한단 말이죠. 근데 이 MBS를 누가 투자를 하냐면 투자자라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MBS 안에는 어떤 특징이 두 가지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MBS 안에는 첫 번째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뭐다? 읽어봐요. 시작.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 한 번 더. 시작.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 지분권이 있어요. MBS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또박또박 차입자가 갚는 원리금을 받아낼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개념이죠. 이제 앞에 있는 학생이 자기 주택을 저한테 담보로 잡히고 저한테 1억을 빌려갔는데 10년 동안 연 이자율 5.5%로 원리금 상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내 돈 다 받을 때까지 내가 근저당 안 풀어주고 가지고 있겠죠. 이게 바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한테 약속에 의해서 10년간 원리금을 수취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원리금 수취권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다시 그냥 읽어보자. 예. MBS 안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뭐뭐 있다. 시작.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지분권과 또 원리금 수취권 두 가지가 있다. MBS는 크게 증권 형태하고 채권 형태로 발행이 돼요. 증권과 채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두 사람이 나와요. 투자자하고 발행기관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디?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A 회사 주식을 샀다. 잘 되든 잘못되든 책임 누가 지냐? 투자자가 져요? 발행기관이 져요? 증권은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국채가 왜 안전하다고 한지 알아요? 수익률이 적은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거든. 회사채, 국채, 지방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채. 이런 같은 경우는 발행한 놈이 책임질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좀 투자 좀 해다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채권은 발행기관이 책임지는 거예요. 증권은 투자자, 채권은 발행기관이 책임져요. 근데 책임을 진다는 것은 왜 책임지냐면 그 물건의 소유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책임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예를 들어서 창문 옆에다가 저기 앞에 있는 학생이 자기 집에서 화분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너무 소중히 아끼는 화분인데 나 공부할 동안 햇빛 좀 쬐고 있어라고 딱 놔뒀어. 근데 바람 불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럼 밑에 사람이 다친 거야. 그 화분 때문에. 그러면 학원 원장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왜? 그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증권 누가 책임진다? 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투자자한테 있으니까 투자자 책임지는 거예요. 채권 누가 책임진다? 발행기관. 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발행기관한테 있으니까 발행기관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증권은 누가 있냐면요. 이체증권이라고 그래요. MPTS가 있고, 다음에 채권은 MBB라는 것도 있고, MPTB도 있고, CMO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요거 둘 중심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마다 한글로 나올 때마다 용어가 달라져. 뭐 저당 채권, 이체 증권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영어로 차라리 공부해 주면 돼요. 네, 영어로 공부해 주면 돼요. 뭐 이체 증권, 뭐 저당 채권, 원리금 자동 이체 채권, 다기층 채권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영어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시험에서 이제 물어봐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놈은 증권 형태로 발행되느냐, 어떤 놈은 채권 형태로 발행되느냐 그거 물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S만 증권 끝 해봐요. S만 증권 끝 이렇게. S만 증권이야. 얘는 증권이야. 나머지는 S 아니죠. 나머지는 뭐 모기지, 백드, 본드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S만 증권이고 나머지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S만 증권이죠. S가 아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채권. CMO는 증권 채권. 왜? S가 아니니까 좋아요. MBTS는 증권 채권.
증권. 왜? S니까. NBB는 증권 채권. 왜? S가 아니니까. 선생님, 본드가 채권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 여기서 잘난 체하지 마. 여기 강의실에서는 잘난 체하면 안 되고 무조건 시험에 적합한 표현대로 가야 돼. 본드가 뭐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S만 증권이고 나머지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MPT S만 증권이고 나머지는 다 채권이네. 그렇죠? 네. 이제 하나 일단 적어낼 거예요. 이제 요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은 MPTS 한번 차분하게 한번 보면 자, 뭐 본다고요? MPTS 볼 거예요. MPTS 자, 볼 거예요. 자,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발행기한이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한이. 예, 발행기한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원리금 수입이 또박또박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근데 발행기한이 표정이 좀 어두워. 그래서 물어봤어. 너 무슨 일 있냐 했더니 이게 이제 100억짜리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원리금 수입이 또박또박 들어오긴 한대요. 들어온대. 근데 뭐가 문제냐면 목돈이 나갔는데 푼돈이 들어온대. 그래서 자금 사정이 좀 이렇게 약간 위태위태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옆에 보니까 어떤 투자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뭔 일 있어? 너도 돈 없어 그러냐 했더니 아니래. 주머니에서 저한테 100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은 충분하게 많이 있대. 근데 너는 왜 표정이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목돈이 있는데 어디 안정적인 투자 대상을 찾기 힘들대. 그래서 제가 둘이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야, 그럼 너 있잖아. 이거 얘한테 넘겨.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투자자가 이렇게 가져. 그러면 차입자가 갖는 수익이 흘러 누구한테 들어가 이제? 투자자가 가겠죠? 대신에 투자자의 현금이 은행으로 저기 발행기한테 다시 간대요. 그러면 서로 원하는 바가 충족이 됐죠? 이 바로 MPTS예요. MPTS. 그러면 어디? MPTS는 물건 자체를 누가 그냥 다 사고 와버렸어요. 투자자가 몽땅 사고 왔죠?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 얘는 보니까 증권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 투자자한테 있고 원리금 수취권마저도 누구한테 다 있어요? 몽땅 투자자가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갔죠? 그게 바로 MPTS예요. 그러니까 MPTS는 대신에 투자자가 다 책임져야 되겠죠? 위험부담도 투자자하고 그게 바로 MPTS예요. 여기까지가 통상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가끔 모의고사 같은데 뭘 물어보냐면요. MPTS의 경우 발행기간의 재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찍어봐. OX. 발행기간의 경우 재산 총액에 변화가 없다. 맞죠? 아까는 저당권의 형태를 100억을 갖고 있었는데 넘기고 현금 100억을 가졌죠.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보유 형태는 달라졌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 총액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그런 표현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MPTS는 차입자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연결된다. 찍어봐. OX. 아니 그냥 생각하지 말고 찍으라고. 어차피 머릿속에 든 것도 없는데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그냥 찍으라니까. 다시 그냥 찍어봐. 느낌대로. 자, MPTS 경우 차입자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연결된다. OX. 맞습니다. 차입자의 현금 흐름이 뭐냐? 원리금 갚는 거지. 근데 모든 권리를 여기 갖고 와버렸지? 그러면 차입자는 있잖아요. 자기가 돈 빌리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상관도 없고. 그냥 자기는 원래 평택 국민은행에서 돈 빌렸죠? 거기다 그냥 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기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지지고 볶든. 그럼 아무튼 차입자가 원리금 내죠. 그 돈이 흘러 결국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야? 투자자한테 연결이 되는 거죠. 발행 수수료 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차입자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연결된다. 그렇게 표현해주게 합니다. 아무튼 그래. 그러나 실판에 판사한게 시험에 줍니다. 판사한게.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몽땅 다 누구한테 있다? 투자자. 왜? 투자자가 물건을 확 사고 와버렸잖아. 이렇게. 다음. MBB는 증권이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 발행기한테 있죠? 자, 근데 MBB는 뭐냐면 발행기관이 100억짜리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발행기관이 씩 이렇게 웃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가 물어봤어요. 너 뭐 집에 좋은 일이냐 했더니 발행기관이 내가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계속 꾸준히 나온대.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 편하고 좋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야 그러면 우리도 돈을 좀 줄 테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모르니까 우리도 좀 너가 하는 일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우리 수익도 좀 먹게끔 해주면 안 되냐 했더니 반응기관이 그럼 자기가 내 이름으로 상품을 하나 만들겠대.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네들 내가 책임지고 2.5% 확정 이자 수익률 줄게 라고 해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펀드 조성하듯이. 그래 놓고 투자자들한테 여기다 가입하라는 거야. 돈 집어넣으래.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걸 또 사겠대.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해 주겠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차입자가 5%를 갚죠. 대규모 연체를 해가지고 수익률이 2%밖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투자자한테는 아까 2.5 주기로 했죠? 2.5 줘야 돼요. 차입자들이 연체를 안고 원리금 제대로 내려가지고 수익률이 3.2%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차입자한테 약속한 대로 2.5만 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MBB. 그럼 MBB 같은 경우는 모든 권리가 그냥 다 누구한테 있어요? 발행기한테 그냥 있어요. 투자자는 발행기한만 믿고 돈 밀어주고 약속한 대로 받아먹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MBB는 소유권도 원리금 수취권도 몽땅 다 누구한테 있다? 발행기한테 있다. 자, 다시 해볼게. MBB 경우 차입자로부터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연결되지 않는다. OX. MBB. 생각하지 말고 찍어. 그냥. MBB 경우 차입자로부터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연결되지 않는다. O입니다. 왜냐면요. 차입자가 갚는 돈은 여기서 그냥 정상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요거는 차입자가 연체하든 돈이 많이 들어든 조금 들어든 별도로 지가 주기로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입자가 연체하든 말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차입자가 주는 돈을 직접 연결해서 자기 통장으로 받는 게 아니고 발행기한이 약속한 그 돈을 발행기한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차입자로부터 현금이 연결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차입자가 연체해도 근심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그 말. 예, 아무튼 그래.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까,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클 것 같아? MBTS하고 MBB하고. MBTS가 수익률도 크죠? 대신 위험도 클까요? 수익률이 작은 대신에 안정적일까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다음. MPTB CMO는요,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혼합형.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혼합형이래. 그러면 혼합형이니까 일단 채권이에요? S가 아니니까?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발행기한테 있겠죠? 근데 혼합형이니까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권리, 원리금 수취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겠어? 투자자한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이 이렇다. 예. 자, 일단은 S로 끝나면 증권 나머지 채권하고 MPTS, MBB가 뭔지 봤고 MPTB, CMO는 혼합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CMO를 쓰고 있기 때문에 CMO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설명할게요. CMO는 MCB라고도 해요. MCB. 멀티 클래스 펀드에서 다계층 채권이라고 그래. 다계층 채권. 그러니까 다계층이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이런 말인가 봐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여러 개의 증권을 만들어낸대요. 계층을. 그래서 1번 증권 트렌치라고 합니다. 트렌치 증권. 2번 트렌치, 3번 트렌치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Z 트렌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1번 트렌치는 만기가 예를 들어서 5년 이하다. 2번 트렌치는 7년에서 9년 이하다. 13년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특징이 만기를 다양화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투자자한테 투자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는 잠깐 투자하고 한 5년만 투자하고 빠지겠다 그러면 1번 트렌치 선택하고 나는 장기 투자하겠다 뭐 뒤에 있는 거 선택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자 만기를 다양하게 이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각 트렌치별로 고정 이자 수익률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유동, 변동 이자 수익률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요. 1번 트렌치가 1순위예요. 나머지 이자 받는 동안 1번 트렌치는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아요. 이렇게. 동시에. 그러다가 이제 1번이 만기가 돼서 나가죠. 그럼 선순위가 누구로 바뀌어요? 2번이죠. 2번 아까까지 뭐 받았죠? 이자만 받았죠? 이제는 원금 이자 같이 받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는데. 그러면 우리 갯돈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받죠. 갯돈도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좋아 안 좋아? 역시 여러분들은 공격적, 위험, 선호형 투자자야. 맨 끝에 있는 사람 좋죠. 왜 좋다고 그랬어? 이자 수익률 엄청 크죠? 대신에 계주가 튀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선호할 수 있는 게 달라. 보수적인 투자자는 맨 뒤에 있는 거 안 좋다고 하는 거지. 근데 좋다고 한 거 보니까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인생은 어차피 한 방이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공격적인 뭐 투자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받고 나갈수록 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선순위 증권일수록 신용 등급이 높다, 낮다. 신용 등급이 높다. 예, 그 정도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음.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가졌다는 것은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 부담을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콜방어라는 게 있어요. 콜방어. 콜방어는 투자자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의 기회를 준다. 이게 콜방어인데, 일단 요거 좀 해볼게요. 쓰면 안 돼. 시험에는 콜방어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만 물어보거든요. 콜방어. 그리고 발행기간은 초과 담보를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잠깐 들어. 다시는 이제 이런 설명 안 해요. 콜이 뭐냐면 너 이리 와봐. 너 이렇게 해. 라고 뭔가 요구하는 게 콜이에요. 근데 콜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 콜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콜방어라는 것은 너 이렇게 했는데 싫어. 안 해. 예, 거부하는 게 콜방어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콜하냐면요. 발행기관 입장에서 차입자가 원리금을 이렇게 갚을 거 아니에요. 갚겠죠. 그러면 차입자 갚는 원리금에서 이것저것 다 떼고 이 돈이 흘러 투자자한테 이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차입자가 만약에 조기상환한다. 그러니까 발행기관이 투자자한테 야, 저기 차입자가 조기상환해서 더 이상 원리금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너 지금까지 투자해서 못 받은 돈 있잖아. 다 줄 테니까 끝내자. 끝내자라고 요구하는 게 콜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냐 없냐. 먼저 증권은 끝내자라고 할 때 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권리를 누가 가져갔어요? 투자자. 그럼 발행기관 투자자 보여줄 필요 없잖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채권은요. 아까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발행기관이 책임진다라고 하고 투자자한테 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는 이 콜을 투자자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럼 투자자가 장난하냐 그래요. 야, 내가 수익률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다 투자한 줄 알아? 네가 임마 장기 투자 책임진다고 믿고 투자하라고 그래가지고 너 믿고 투자했는데 끝내자고 장난치지 마. 야, 원래 약속했던 대로 계속 돈 내놔. 라고 얘는 콜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개념이거든. 하나 더 그냥 듣기만 해 일단. 발행기관으로서 초과담보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 내가 저희 개발사업은 대박 나니까 우리 학생들이 100명이 있어요. 1인당 1억씩 투자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100억이죠. 이렇게. 다 돈 갖고 왔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돈 주려고 하면서 선생님 근데 잘못되면요. 아씨 내가 책임지게 했더니 어떻게 책임질 거니? 아 내가 저 부동산 많이 갖고 있잖아. 잘못되면 저도 부동산 팔아가지고라도 내가 할게. 근데 지금 100억 조달했죠? 예. 근데 내 부동산이 담보가 내 부동산이 50억짜리 부동산이라면 예, 이거 책임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게 100억이라면 최소한 100억은 초과된 담보가 있어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초과담보예요. 초과담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다시는 부연 설명 없어요. 콜방어 초과담보라는 용어는 발행기관이 투자자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콜방어 초과담보는 발행기관이 투자자를 뭐 하는 것이다?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여기 주목하세요. 결국 시험은 MPTS는 콜방어 효과가 있냐 없냐, MPTS는 발행기관이 초과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냐 없냐, MBB는 그냥 이것만 물어봐. 그럼 보자고. MPTS는 모든 권리를 다 누가 가져갔어? 그럼 발행기관 투자자 보호해줄 필요 없잖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는 콜방어 효과 있다 없다? 없다. 발행기관은 초과담보 확보해야 될 필요도 없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채권은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 물론 정도의 차는 있죠. 정도의 차는 있겠지. 근데 그런 거 시험 안 나와. 그냥 찍어봐. MBB하고 CMO하고 어떤 경우 발행기관은 투자자를 더 많이 보호를 해줄 것 같아? MBB죠. 왜냐? MBB는 모든 권리를 발행기관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투자자는 오로지 정권을 발행기관한테 주고 발행기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죠. 나를 100% 의지하는 놈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줘야지. 근데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역시 학계로는 우리 선생님 최고하고 내 강의만 계속 듣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학생은 저 인간 믿음이 잘한가 해가지고 오후에는 여기 와 있고 오후에는 또 다른 학원 가서 듣고 있는 거야. 양다리 걸치고 있죠. 그러면 둘 다 내 학생이니까 내가 합격을 시켜주겠지만 어떤 사람 더 사랑하겠어? 이 사람이지. 그런 개념 아니겠어.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 있어. 아무튼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 발행기관. 그러니까 채권은 몽땅 다 콜방어 효과 있다 없다? 에이씨. 콜방어 효과, 초과담보는 발행기관이 투자자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시라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게 뭔지는 설명했으나 시험에는 그거 안 물어보고 그냥 콜방어 효과 있냐 없냐 뭐 이렇게만 물어보니까 다시 콜방어 초과담보라는 것은 발행기관이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보호하는 개념. 그러면 증권은 콜방어 효과 있어 없어? 없어요. 초과담보 확보해야 될 필요도 없죠. 채권은 콜방어 효과 있어 없어? 있죠. 발행기관은 초과담보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딱 그렇게만 딱 물어봐요. 가끔.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을 하긴 했으나 이제 이런 설명 없어요 앞으로. 콜방어 초과담보라는 것은 발행기관이 투자자를 뭐 하는 것이다? 보호하는 것이다. 증권은 보호해줄 필요 없다. 채권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증권은 따라서 콜방어 효과 없다. 초과담보 필요하지 않는다. 채권은 콜방어 효과 있다. 초과담보 필요하다. 그렇게 딱 묶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정리를 한번 쭉 했고, 요거는 100% 기출문제만 가지고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뭐 어디 볼까요? 5번부터 갑시다. 5번부터. MPTS의 조기상환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맞나요? 맞죠? 모든 권리를 투자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다음 6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MBB예요. 이것은 채권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 맞아요? 채권? S는 증권 나머지 채권이니까 맞죠? 그죠? 7번.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거 일반적이 어때? 발행기관이 투자자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맞죠? 예. 다음 8번. MBB 투자자는 최초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아니지. MBB는 모든 권리가 다 누구한테 있어요? 발행기한테 있는 거죠. 9번. MBB 투자자는 대출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부담을 한다? 아니지. 투자자가 하나도 권리가 없잖아요. 발행기관이 다 위험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기출 지문에서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넘기세요. 18번이 하나 있는데 18번. 근데 밑줄은 긋지 마요. 오답 절대 안 나와요. 우리 MBS, ABS 잠깐 들어봤죠? 근데 그러면 담보대출이 뭐 주택담보대출만 있냐? 아니, 상가담보대출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갖다가 상가담보대출 채권도 유동화시키는 게 있어요. C가 이런 C 할 때 C가 아니고 커머셜, 상업용 부동산, 커머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에서 상가담보대출 채권도 유동화시키는 것을 CMBS다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쓰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SLBS라는 것도 있어요. SLBS. 우리 대학교 등록금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스튜던트야. 론, 백드 시큐리티. 대학생들 등록금 대출해 주는데 대출을 해주고 나서 받으려면 매년 걸리잖아요. 그럼 장기간 대출 채권이 묶여 있죠. 그런 경우 이 등록금 대출 채권을 묶어서 유동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이걸 갖다 SLPS라고 실제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시험에 나와도 절대 오답 못 써요. 소개 차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아주 대답을 잘해서 참 좋아요. 알든 모르든 아무튼 대답을 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이해하셨죠? 그래요. 아주 좋아요. 한번 이거. 그래야지 서로 마음이 편한 거 아니겠어? 근데 이 상황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해되냐 그러면 네 그러면 돼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죠? 유동화
통해서 유동성, 은행의 유동성 증가하죠.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죠. 예. 1차 대상 시장은 유동화 발생하지 않고 몇 차 있어? 이거 이야기 안 해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 자, 뭐란 시작?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는 부채증권이다. 예. MBS는 증권,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데 아까 기출지문을 보니까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S로 끝나면 증권, 나머지 채권. 예. S만 증권, 나머지는 채권이죠. 됐죠? 증권, MPT에서는 모든 권리가 다 누구한테 있어? 투자자. 그러니까 발행기한 투자자 보여줄 필요도 없어. 콜방은 안 돼. 초과담보도 확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채권은 전부냐 일부냐 그 차이가 있지만 발행기한이 책임진다고 그랬죠? 콜방은 효과 있어 없어? 있죠? 초과담보 필요해요. 예. MBB는 모든 권리가 다 누구한테 있고? 발행기관. 근데 MPTB, CMO는 혼합형 양다리야. 양다리는 요놈도 좋아하고 요놈도 좋아하는 거야. 양쪽 걸쳐 있죠? 그러면 증권, 채권 여러분들은 S가 아니니까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고? 한 놈한테 걸쳐줘. 나머지 다리는 이제 다른 놈한테 해야 돼.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 누구한테 있다? 투자자한테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CMO는 만기가 다양한 여러 개의 계층의 증권 그룹으로 만들어놔요. 트렌치로. 그래서 어떤 트렌치는 뭐 이렇게 고정 수익률을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떤 트렌치는 변동 수익률을 적용할 수도 있고 등등등 하면서 예. 얘는 결국 이제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한테 있으니까 조기 상환의 위험 부담 투자자가 하지만 나는 여기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원리금 받을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뭐 부분적인 콜방어가 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 증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콜방어 효과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책 154페이지 펴놓고 잠깐 휴식했다고 하죠. 네.